법의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혐의는 체포방해를 비롯한 5개입니다. 징역 10년입니다. 내란 혐의는 다음 달 재판이 끝나고 오늘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기소한 5가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 먼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삭제한 데 대해선 징역 2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증인 3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한다며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마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선고를 미루고 추가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자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반하장과 책임 회피로 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오후 5시 32분쯤 시작을 했는데요. 재판장이 길면 앉아서 하라고 하자 앉은 채로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헌재 탄핵 심판 때의 내용과 되풀이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범행을 두고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엄 이유를 두고는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서명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공수처의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못했는데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을 했습니다. 방송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그냥 방송이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기자들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왕적인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면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바로 내란몰이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또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한 것을 두고는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을 맞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니까 늘 실탄을 장전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3년 전 쿠팡 직원이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직원이 결국 심할서를 썼다고 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구급차를 불렀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산업재해 건수로도 확인됩니다. 물류와 배송을 각각 맡고 있는 쿠팡 CFS와 CLS의 산재 건수는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105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택배 분류를 마친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재발 방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면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재발 방지 이런 거를 1시간 정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등의 구급차가 출동한 건수 역시 2022년 286건에서 올해 384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하루 한 번 꼴입니다. 그런데 산재 건수에 비해 구급차 출동 건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차로 이제 주변 병원 이동하고 계속 보면 119 구급 출동이 이게 기록 남으면 어찌됐든 그게 요새 단화도가 산재다라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하긴 하는. 실제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신선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판단한 다른 직원이 119로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해당 직원은 심할서를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119가 아닌 회사 법인 차량으로도 이동이 가능했는데 구급차를 불렀다는 이유로 심할서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내부 사정을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쿠팡 측은 확인된 사고 기록이 없다며 119 신고 및 구급차 이동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인이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끝낸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그 전부하니까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이 쓴 게 270 정도 됐어요. 2022년 8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과 조모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통화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열애도 좀 자주 가요. 아니 그럼요. 그건 할 수 있는데 CCTV에 그 자료가 남아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결제하는 게 나오면 모양이 좀 쉽잖아. 조 부의장이 말하는 사모님은 동작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의 배우자.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일자 어떻게 무마할까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또한 비슷한 시기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식사 인원수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기도. 해고된 보좌진들이 악의적 폭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김 원내대표 측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모두 수사해 2024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부부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보좌진 측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통일교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 산하단체 자료에는 광역단체장 등을 VVIP라 부르고 200명을 확보해 한학자 총재에게 연결해야 한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지역 유지 등 전국에서 100만 명을 가입시켜 한 총재의 백성으로 양성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 UPF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 UPF 활동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발표 자료입니다. 활동 목표 중 하나로 100만 평화애원을 가입시켜 하늘부모님, 즉 한학자 총재의 백성을 양성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특히 목표로 삼아야 할 건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지역 유지라고 적시했습니다. UPF 19개 광역시도지부와
232개 시군구 지부에서 각 300명 이상씩 가입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JTBC에 주기적으로 활동 성과를 책으로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들어 홍보해왔다며 이런 자료가 위에서 내려오면 각 지구장들이 공유받아 강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엔 통일교의 지역별 행정단위인 지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담겼습니다. 각 지구가 싱크탱크에 참여할 200명의 VVIP를 찾고 있다면서 이들을 한학자 총재에게 연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VVIP는 광역단체장 등 여론 주도층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작전을 40일 특별활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UPF는 2022년 3월과 6월 큰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남은 10개월간 정부와 광역시도 최고 지도자를 교육하고 신통일 한국 운동에 동참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힙니다. 한 총재의 정교일치 교리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대선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조직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통일교가 중앙정치인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까지 포섭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